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 씨를 찾기까지 100일 넘게 걸렸습니다. 첫 소식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야자수가 우거진 농장에 경찰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감식반이 분주하게 현장을 오갑니다. 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경찰은 지난달 장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부터 집중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이곳 야자수 농장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 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식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장 씨가 사용하던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옷 역시 실종 당시 입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 일대는 장 씨가 반려견과 자주 산책하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과 숨진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나갈 때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후드티 착용했던 거하고 슬리퍼, 나이키 슬리퍼하고 그리고 바지하고 다 일치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산간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면서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문제의 실종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 당일 사건이 허위 종결된 60대 남성도 제주시 구자읍에서 실종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첫 신고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실종 사건이 종결됐고 재신고까지 상당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던 초기 대응 기회를 경찰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장미란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5월이었지만 경찰은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제때 나섰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숙소를 빠져나가는 여성. 지난 5월 제주 한리읍에서 실종된 30대 장미란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입니다. 장 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5월 15일. 경찰은 즉각 탐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 약 2시간 반 만에 돌연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제주 서부서 A경장이 장 씨와 통화가 됐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제 위치 추적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실종자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찾지 말아라라고 했다고. A경장의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 가족의 거듭된 신고 이후 경찰이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장 씨와 통화한 적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A경장이 실종자 대면 원칙을 어기고 허위 보고를 한 데다 경찰 전산 시스템에서 장 씨 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걸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4일 뒤늦게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신고 석 달이 지나서야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을 비롯해 단서가 될 초기 자료는 사라졌고 먼저 보기는 봤는데 왜 봤나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안 보이네. 남은 사람들은 애만 태웠습니다. 혹시 바다에 빠졌으면 신발이라도 떠밀려 왔겠거니 해서 바닷가 계속 돌고 있는. 100여일 만에 장 씨가 발견된 곳은 제주 한림항 인근 야자수 농장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위치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주 60대 남성에 이어 오늘 장미란 씨까지 A경장이 허위 보고한 사건의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경찰관이 오늘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며 석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담당 경찰관은 내일 석방된 상태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자신이 맡은 실종 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석방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족들이 A 경장을 밀치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A 경장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오늘 긴급 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A 경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은 긴급 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루어져야 하지만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됐고 수사기관 출석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A 경장이 체포 이틀 만에 잘못된 수사 방식으로 풀려나면서 경찰이 기본적인 긴급 체포 요건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경찰은 오늘 오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 여부와는 별도로 A 경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이 질타했습니다.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자체 수사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죠.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이미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엔 제주 실종 사건은 보안 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지금까지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포함해 그동안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제주 서부경찰서 A 경장은 장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29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전수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7만여 건의 성인 실종 신고 가운데 99.7%는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종 상태가 유지되는 미해제 사건은 0.3%에 불과한데
그동안 실종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 건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했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실종 관련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은 스스로 집을 나간 가출인으로 표현돼 경찰이 안이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족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둡니다. 근데 현재 경찰은 그 추측의 이제 반대편에서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지난 2011년 도입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담당 경찰관이 상관 승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한 경찰관의 사건 조작을 다른 경찰관이 걸러낼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하루 애월읍의 한 계곡과 조천읍 해상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나오면서 지난 22일부터 불과 이틀 만에 발견된 실종 시신은 모두 4구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처리 과정과 지휘 관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이 반년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을 밝혀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했습니다. 또 핵심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떠넘겨 수사력 부재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특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들의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선 3대 특검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부 의혹들을 밝혀낸 건 성과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논리를 전달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윗선으로 지목한 원희룡 전 장관 연루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2번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경찰로 넘긴 사건만 46건에 달합니다. 30일간 2번 연장해 법을 바꿔 한 번 더 연장해 180일간 수사하고 파견 인원만 251명. 이런 초대형 특검이 정작 3대 특검의 남은 의혹 대부분을 규명하지 못한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4%에 달하는데 대부분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수사 막바지 40여 명 가까이 무더기로 기소한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향후 재판 전담 변호사를 별도로 뽑아 공소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수사 기간 내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팀 판단을 종합특검팀이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두 기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현남 기자입니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며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내란 특검은 내란 수사와 재판에서 이들을 핵심 참고인이자 1등 공신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팀은 이런 판단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이들이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했다며 재판에 넘긴 겁니다.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던 공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 형을 정할 것인가?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 경찰청과의 연락망 구축을 지시했고 조 전 단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됐다. 국회로 들어와서 병력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한 것 같고요. 내란 특검팀은 두 사람이 기소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불기소 권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종합특검팀은 반박 공문을 보내며 공개 충돌했습니다. 오늘도 양 기관은 내란 종료일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 해제가 공표된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종합특검은 또다시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되면 위험으로부터는 해방된 것은 아닌가. 수사 기간 동안 특검 내부 잡음도 계속됐습니다. 특검보의 친여 성향 온라인 방송 출연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일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던 담당 특검보가 정작 과거 쌍방울 측 인사를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적지 않은 만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여당 최고위원회의.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집행에 있어서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비거주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약,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선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가 갖도록 하겠다는 정부 여당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상 12년 이상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9개 단계 중 시의 인허가권이 있는 2단계는 소요기간이 4개월여에 불과하고 이미 나머지 7개 단계는 자치구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이 적용되면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에 따른 쪼개기, 난개발이 우려되고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정부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려먹는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은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시 브리핑 직후 민주당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특히 어제 고위 당정에서 논의된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용산공은 주택 공급안을 두고도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공원 기능과 녹지 보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63%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뀌는 것에 제가 찬성을 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2%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40.2, 부정 56.9%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는 6주 연속으로 하락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지지율 조사 결과를 그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70대 이상에서 8.2%포인트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50대에서도 4.7%포인트, 30대에서도 4.4%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 40대는 3%포인트 이하로 하락했고 60대는 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그 전주와 비교하니 호남이 8.8%포인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논란에서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도 조사했는데 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17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의 지지율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 50%대,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이하, 30대, 70대 이상에서 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놨지만 오늘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앞서 주주 환원 계획을 밝힌 SK 하이닉스 주가도 떨어졌지만 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그 이유를 김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주 환원 정책 공시 이후 대체거래소에서 나타났던 삼성전자의 하락세는 오늘 정규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낙폭은 더 커져 8.7% 급락한 25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내렸지만 3%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온도차는 주주 환원 방안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규모는 90조 원에서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3분기 30조 원의 현금 배당 외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4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밝힌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발행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자사주 소각을 더 직접적인 주가 부양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주당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은 60조 원에서 80조 원의 주주 환원에서도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상도 반영됐습니다.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금산법상 한도 10%에 맞춰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이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소각을 하기 어렵고 일부 소각한다 해도 삼성생명과 화재는 한도를 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선 의결권이 없어 지분율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우선주 위주의 매입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항상 싸거든요. 더 많이 사서 소각을 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 경우에는 보통주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당 순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죠. 삼성전자의 남은 주주 환원 규모와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주식투자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빚은 이미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여기에 금리까지 더 오르면 가계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필요해서 신용대출 받아보신 거 있어요? 장사할 때 받았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럴 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대출은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집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다 갚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못 갚았어요.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도. 안 그랬으면 집을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이 진 가계부채가 2019조 8천억 원,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2분기 1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폭등 국면에서 이른바 B2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빚이 계속 느는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세가 걱정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에 쓰이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오르며 3.1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며 이금융권 등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1분기 예금은행 대출이 2천억 원 줄어드는 동안 저축은행이나 보험, 카드사 등을 통한 대출은 13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GDP 증가를 이유로 들었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른 섹터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GDP가 특정 섹터에 몰려 있을 때는 기존에 있던 GDP 증가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대출 목적이나 부담 능력 등을 정교하게 고려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처서 매직 대신 폭염특보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극한 더위를 몰고 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또다시 발달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북상하던 4개 태풍이 이 고기압에 막혀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자결하는 태양에 아스팔트가 끓어오르고 지면에선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공원 벤치에선 열기를 식히기 위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지만 무더위에 밖에서 쉬려는 시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32.5도까지 올랐고 지난 15일 이후 9일 만인 어젯밤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 살이 다 탈 것 같은 그런 날. 저번 주엔 시원했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다시 여름이 된 느낌. 다시 폭염이 심해진 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발달해서 중국 동부 상공까지 확장했는데 티베트 고기압이 만드는 하강 기류가 하층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이례적으로 태풍이 4개나 눈에 띄는데요. 18호 사우델, 19호 나라가 보이고요. 21호 아싸니가 오늘 발생했고 20호 개나리는 오늘 오후에 비구름 형태로 약해졌습니다. 이 4개의 태풍 모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에 가로막혀서 북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현재 태풍 중에서 가장 강한 사우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진하면서 모레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는 타이완으로 방향을 꺾을 전망입니다. 내일도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음 달까지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청은 9월 기온도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부희입니다. 폭우 피해 폭염까지 경남 거제와 통영은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밀려든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복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NN 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나무 판자를 하나씩 옮깁니다. 폭우가 지나간 지 일주일, 현장은 폭염 때문에 더 힘듭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현기증도 나고 죽을 맛입니다. 폭염특보까지 발효되면서 작업 속도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아주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삽을 내리 빼면 숨이 막힐 정도로 날이 더워요. 시설 전체가 빗물에 잠겨버린 멍게 종묘배양 시설은 계속된 복구에도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폭염에 혹시나 쓰러질까 교대로 복구를 이어갑니다. 한낮 폭염 속에 양식장 내부 온도는 40도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무더운 현장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양읍과 봉평동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통영은 어려움이 더합니다. 민간의 힘만으로 복구하다 보니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지정은 해주면 좋겠지만은 우리 한 집 보고는 안 해줄 것 같고 그게 좀 안타깝지. 강인한 체력을 무기로 국방 대신 피해 복구에 나선 장병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조는 쉬고 일부 인원들은 또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까지 거제와 통영의 응급복구율은 70%대로 일상을 되찾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늦어지는 복구, 피해 주민들의 불편과 안타까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NN 정효정입니다. 태권도장에서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장이 7살 아이의 다리를 붙잡아 벌려 다리 찢기를 시키면서 위에서 강하게 누른 겁니다. 아이는 허벅지 뼈가 부러져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뛰어다니는 아이를 태권도 관장 A씨가 격하게 붙잡더니 매트 위로 눕힙니다. 이어 아이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고통스러운 듯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까지 보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만 7세인 해당 아동은 이 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져 2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하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러질 정도로 아동학대가 좀 의심된다. 관장 A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경찰은 관장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 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30분간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태권도장도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원법을 적용해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학대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정지연입니다. 새끼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4마리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려 했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노란 인형을 안고 자는 새끼 러시안 블루 고양이. 맑은 눈망울에 코리안 숏 헤어, 일명 코숏으로 불리는 이 고양이도 2개월 된 새끼 렉돌 2마리도 모두 지난달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고양이들을 죽인 것은 김해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A씨입니다. 한 마리 던져 죽였죠? 처음에. 또 한 마리. 한 마리는 어디 있냐고요, 한 마리? 어떤 고양이? 2마리 다 던져 죽였어요? 2마리. 네, 맞아요. 이 여성의 범행은 한 동물 보호단체로 접수된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집어 던지는 걸 목격한 그 사람도 미키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고양이를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곳이 A씨가 새끼 고양이 4마리를 5층 높이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현장입니다. A씨는 SNS를 통해 고양이를 무료로 분양받거나 펫샵에서 구입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고양이는 언제 던져 죽였는지 한번 물어봐봐. 7월 29. 그러면 7월 18일에 데려오고 29일에 여기 있는 사진 2마리 다. 심지어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으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씨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고 경찰의 추가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며 발암 물질에 적셔 유통한 걸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고 우리 식약처도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어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배추 재배지. 수확한 배추를 트럭에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트럭에 싣기 전 배추 밑동을 하나하나 정체불명의 액체에 담갔다 뺍니다. 이 액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입니다.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며 생체 조직 보관에도 쓰는 소독 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겁니다. 이런 배추는 재배지에서 1000km 떨어진 장쑤성 등 중국 곳곳에 유통된 걸로 보입니다. 师傅，你们这白菜拉到哪里去啊？这个运费拉到江苏是盐城还是常州啊？目前。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해당 재배지의 배추 유통 경로와 물량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국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오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150만 톤이 넘는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절여 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포름알데히드 배추가 어디까지 얼마나 유통됐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 해 30만 톤 넘는 중국산 김치와 배추를 수입하는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산 배추 수입은 2만 톤이고 김치는 31만 톤에 달합니다. 또 올 들어 7월까지 수입한 중국산 김치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인 19만 4천 톤이 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부터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횟수를 늘렸습니다. 또 문제의 배추가 한국에도 들어왔는지 주중 대사관 등을 통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제품인 김치의 경우 김치 공장 소재지는 신고되지만 재료인 배추가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알기 어려워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9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루 만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가 주택가 바로 뒤편까지 다가왔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 북서부 호크메도 트레일에서 현지 시간 22일 시작된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만 하루 만에 60평방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를 집어삼켰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3명과 소방대원 3명 등 6명이 다쳤고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It came super fast. Within 20 minutes, we were told we got the alarm to go ahead and get out of there. So we saw the fire come down the hill. 소방관 800여 명과 주 방위군까지 투입했지만 공식 진압률은 여전히 0%입니다. 돌풍을 타고 수시로 방향을 바꾸던 화마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 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We just recently finished containment on another one just 2 weeks previously. This is coming within the city of Reno limits, densely populated. 당국은 리노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4만 5천 명의 추가 대피 경보를 내렸습니다. You don't know if the winds are going to shift and it's going to get worse, you know, so you're just kind of, I got all my stuff in my car and in his car, so we're just like ready to go if we need to go. 당국은 자연 발화는 아니라며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접한 리노는 실리콘밸리 부호와 IT 업계 종사자, 스타트업이 높은 세금 등을 피해 대거 이주하면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경주용 차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을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열린 행사인데 권력 과시용이란 비판도 따라붙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탄 경호차 더 비스트를 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경주장으로 변한 워싱턴 DC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직접 초록색 깃발을 흔들며 대회 시작을 알리자 As the drivers hurtle down in front of the Capitol building, we are racing in the Freedom 250. 25대의 경주 차량이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에 나섭니다.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 행사로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인디카 시리즈 경기입니다. 코스는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 주변 등 워싱턴 명소를 도는 1.7마일, 2.7km로 설계됐는데 독립 250주년에 맞춰 147바퀴, 250마일을 주행하도록 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트럼프는 부인 멜라니아와 명예 주행을 했고 대통령 전용기와 B-2 폭격기의 축하 비행도 이어졌습니다. Pretty beautiful event, very patriotic, the most patriotic thing I've been to.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행사 비용은 트럼프의 친구이자 인디카 소유주로 행사 주최 측인 로저 펜스케 측이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 대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했는데 규제 대상 기업들이 정부 주도 행사를 지원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 안전주행을 위해 맨홀 뚜껑 220개를 용접했고 코스 주변 국립미술관은 진동으로부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까지 해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6월엔 자신의 80세 생일에 맞춰 백악관에서 종합격투기 경기와 대형 불꽃쇼를 했습니다. AP통신은 건국 250주년을 통해 트럼프가 치적을 웅장한 모습으로 과시하려 애썼고 자동차 마력 경쟁으로 끝맺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정부에선 496억 원이 들어가는 첨단 무기 사업을 한 업체가 단 1원의 입찰가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1원만 써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투 지역에서 아군 피해 없이 화력 지원, 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맡을 다목적 무인 차량. 400kg 이상 화물 적재, 40km 이상 최고 시속, 한 번 충전에 100km 이상 주행에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군은 4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목적 무인 차량 40여 대를 육군에 전력화하는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했는데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제안서를 받아본 결과 두 업체가 적어낸 입찰 가격이 똑같이 1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500억 원 미만 국내 구매 사업엔 가격 하한이 없어 업체들이 똑같이 가장 낮은 금액인 1원을 써낸 것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0% 배점의 가격 점수는 그렇게 똑같았고 80% 배점의 기술평가에서 한화가 이겼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다목적 무인 차량 2대를 구매하는 38억 원 규모 사업에선 두 업체 모두 당시 최저 입찰가였던 0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땐 업체 간 기술 격차도 없어 결국 가위바위보로 현대 로템이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후 방사청이 0원 입찰을 금지했더니 이번엔 1원을 써낸 겁니다. 사업 선점이 당장의 손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범 사업다면 다음 본 사업은 다른 당상이 되고
해외 수출 시 레퍼런스도 되기 때문에 기업은 당장 496억 원을 벌여도 납품이 지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가 부담할 페널티가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이러한 입찰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청은 500억 원 미만 구매 사업도 예정 가격의 80~90%로 하한가를 두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화와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야당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진보 야당을 향해선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 측인 조국혁신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앞으로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제안에 감사하다면서도 국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한 행정부 견제에 여당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두 대표의 대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이어졌고 장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제청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장 대표도 인정한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시장을 최대한 존중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의 통합 문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직속 TF를 꾸렸는데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다룰 분과를 따로 둔 데 대해서 정작 상대 측인 조국혁신당에선 민주당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보수 진영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한미 동맹만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 뉴스는 8년 전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북한이 미국과 합의해야 할 이유가 훨씬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많은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확보했고 러시아의 지원까지 받고 있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really isn't a military solution for a country like North Korea that has 50, 60, 70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several delivery systems for those weapons. 회담이 성사돼도 북한 핵무기를 신속히 제거할 일괄 타결은 불가능하고 북한은 2018년보다 더 강경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전망되는 단계적 제재 완화나 미군 감축, 평화협정 체결 등은 모두 북핵은 유지된다는 전제라며 결국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수건을 이뤄주는 결과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해 트럼프의 태도가 불분명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백악관 참모였던 프레드 플라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왕이면 트럼프가 서울을 방문해 한미 관계에 대한 의지와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결의를 보이라는 겁니다. 또 루비오 국무장관을 서울로 파견해 북미 회담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한다며 한국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빗물이 빠지도록 설치된 투스블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SBS 연속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투스블록 설치 과정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성적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조금 약해지나 싶었던 폭염의 기세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에 이어 오늘 북창원의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아 8월 하순 가운데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일본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가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폭염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됐는데요. 내일 경보가 내려진 지역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한편 무더위 속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북부에 최고 60mm까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간밤 서울에서는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부산 35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폭염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수요일에 수도권과 강원도에, 금요일에는 남부를 시작으로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